향림교회는 매년 사순절에 되면 특별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순절 특강은 주로 우리 시대에 고난을 받는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특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선교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두 곳의 목소리를 인터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입니다. 지난 주일부터 노량진 수산시장에 있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특강 비디오를 보셨을 텐데요. 오늘부터 보게 될 것은 세종호텔 노동자들의 10년간의 투쟁기에 관한 인터뷰의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통하여 가까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서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자리를 어떻게 만들까? 저희는 지금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계절을 지나고 있고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좀 고통당하던 그런 시절을 한 40일을 특별하게 기리는 마지막 일곱 번째 주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40일 기간을 지나오면서 저희들은 우리 교회 외부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이 계시면 그분들을 찾아뵙고 또 그 목소리를 듣고 하는 그런 특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 형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투쟁하시는 그 장소 역시도 조금 최근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찾아뵙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런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인터뷰와 대화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향림교회 교우들이 우리에서 멀지 않는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지난 10년 동안 투쟁해 오셨었던 그것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동영상으로 제작되니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도 잘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죄송스럽지만. 그래서 먼저 좀 개략적으로 지난 10년간의 일들을 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듣다가 좀 묻고 싶은 게 있으면 더 질문 드리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번 지난 10년간의 소회나 좀 다른 사람들이 세종호텔 투쟁은 이런 거였다 이렇게 좀 알기 쉽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세종호텔은 일단 뭐 세종대학교 산하에 있는 수익사업체고요. 세종호텔이 세종대학교와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세종대학교에서의 경영권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변동이 되는데 2005년도에 이제 주명건 당시 세종대학교 재단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선 이사들이 파견됐었어요. 세종호텔에. 그 당시에 제가 위원장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세종호텔과 비슷한 동급 호텔 중에서는 주명건 회장이 없는 기간에는 굉장히 꽤 괜찮은 호텔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임금도 꽤 괜찮았고 또 비정규직들도 입사를 하면 1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뭐 이런 노동 조건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업장이었는데 2009년도에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주명건 회장이 세종호텔로 복귀하면서 이제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주 목적은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자신이 없던 기간 동안에 만들어놨던 여러 가지 노동 조건들을 후퇴시키고 또 그런 자신의 또 그동안의 이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게 걸림돌인 이제 민주노조를 탄압하고 파괴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이런 싸움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이 됐거든요. 사실 이제 공격이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2011년도에 복수노조가 이제 시행이 되면서 친사층 노조를 설립에 이제 개입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요.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노동조합은 그
주명건 회장이 복귀를 하게 되고 복수노조가 돼서 민주노조가 힘이 약화가 되면 우리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후퇴할 거고 고용들이 굉장히 불안할 거고 구조조정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고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조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었죠. 근데 이제 그런 호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사측의 힘이 강하다 보니 많은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신삭친 노조로 넘어가게 되고 그러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이제 탄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올해가 2020년이니까 10년째 사측의 탄압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측의 목적이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견져서 보면 어쨌든 간에 없애지는 못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지금 당장은 저희가 몇 명 남지 않은 소수 노동조합으로 지금 버티고 있긴 하지만 회사의 목적이 다 관철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과정 속에서 다른 반등의 계기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까지 싸우고 저항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의 노동자들도 저희들이 말하고 주장했던 것들이 옳다고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다고는 생각하고 우리 예측이 예측대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사용자가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는 직원들이 힘없는 직원들이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완전히 단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사측 노조에 많은 노동자들이 넘어가 있고 소수가 남아서 싸우고 있는 이 주체들 중심으로 사측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저희 노동조합과 함께 뭔가 도모해 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기가 사실 쉽지 않은 조건인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지난 10년의 과정은 어쨌든 사측은 계속적으로 저희를 탄압을 했고 민주노조를 없애기 위한 작업과 계략들을 계속 펼쳐나갔고 우리는 거에 맞서서 계속 저항하고 발버둥 쳐왔던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해고자도 발생되고 뭐 여러 가지 임금도 삭감이 되고 또 주명관이 없을 때 만들었던 여러 가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제도라든가 또 임금 체계도 완전히 바뀌어서 회사 마음대로 해고하고 회사 마음대로 임금 깎고 회사 마음대로 자천시키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노동자들은 자신이 나서서 함께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를 암묵적으로 응원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판단하고 그렇죠.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 10년의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현장의 노동자들이 우리 민주노조에 대한 지지가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러저러한 투쟁을 겪으면서 해오면서 10년을 싸워온 것 같습니다. 예, 그때의 어떤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상황이나 지금 현재 상황이나 이렇게 좀 비교해 보면서 그렇다면은 이 호텔 측에서 함께 일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그런 처우라든가 대우가 어떤 방식인지에 대한 게 좀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건 어떤가요? 그것 이외에 좀 부대적으로 그렇게 노동자에 대한 것 좀 말씀해 주시죠. 2009년도에 주명건 회장이 복귀할 당시만 해도 세종호텔 직원이 한 300명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으로 하는 기간제 노동자가 두세 명 밖에 없고 저는 다 정규직이었어요. 300명. 예. 사실상 비정규직이 없는, 왜냐면 그 두세 명도 1년이 되면 정규직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직이 없는 호텔이었고, 아시겠지만 호텔 업계가
굉장히 비정규직들이 되게 많은 사업 부문인데 아마 전국에서 유일한 호텔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정규직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이었는데 그 이후에 중용건 회장이 복귀하고 나서부터 뭐 말하자면 단체 협약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부분도 사실상 없어지고 그러니까 법에 따라서 기간제법에 따라서 정규직화 전환이 되는데 2년이 되기 전에 다 거의 계약 해지가 되거나 2년이 넘더라도 기존의 정규직과 다른 소위 말하는 무기계약직 형식으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건이 다르고 인원수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명동이 괜찮은데 왜 그렇죠. 거기 보면은 손님들도 참 많은 곳인데 외국 손님들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치적 상황이나 사회적 조건 때문에 약간 영업의 변동사항은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어쨌든 간에 이 호텔업이라는 게 노동지역적이다 보니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자신의 이윤과 직결되는 부분.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재료비에서는 그닥 뭔가를 줄여나가는 게 쉽진 않지만 인건비에서 줄여나가는 부분들이 사실상 자신들의 이윤으로 직결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인적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계속 유지하고 회복하고 하는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은 거의 50% 이상이 다 줄었고요. 현재 정규직 전체 일하시는 전체 분들 자체가. 일하시는 노동자들도 180명 정도 일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용역으로 전환이 됐는데 뭐 예를 들면 객실 청소하는 부문, 뭐 주차장, 또 각 영업장이나 사업장에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비정규직들이 사용하고 단기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기간제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채용이 되는데 그런 형식으로 인원이 엄청나게 많이 줄었죠. 그런 방식으로 회사는 그때마다 항상 회사가 어렵다, 뭐 이윤이 나지 않는다 이런 명목으로 희망퇴직도 받고 권고사직도 시키고 또 자신이 하던 일과 완전히 다른 부서로 강제 전보시켜서 사실상 뭐 나가라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직원들 내쫓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됐고요. 또 그와 또 동시에 저희가 이제 세종호텔은 원래 이제 호봉제라고 해서 연공급제로 매년 많진 않지만 10,000원에서 뭐 10,000원대나 뭐 정도 수준에서 임금이 매년 자동으로 이제 올라가는 호봉제였는데 친사측 노조와 합의를 해서 성과 연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회사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사실상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삭감하고 있는 거죠. 뭐 많게는 저희 조합원 중에 많게는 성과 연봉제가 도입하기 이전에 비교해서 현재 한 40%까지 임금이 삭감된 노동자가 있어요. 20년 넘게 세종호텔에서 일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런 꼬투리 저런 꼬투리 잡아가지고 임금을 삭감하고 사실상 이제 내보내기 위한 탄압하기 위한 그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아마도 그 성과연봉제가 도입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임금이 인상된 사람은 아마 극소수일 거고요. 10명, 10%도 안 될 거고,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5%도 안 될 거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임금이 동결되거나 삭감되거나, 사실 동결도 실질 임금상으로 보면 삭감이거든요. 왜냐하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계속 주변 이런 비용들은 늘어나는데 노동자들 임금이 정체돼 있으면 그럼 계속 노동 조건이나 생활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걸로 본다면 뭐 대다수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들이 하락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또 특별하게 저희 이제 민주노조 조합원들은 더 많은 탄압을 받기 때문에 더 많은 고초를 겪고 있는 거죠. 네. 그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되면서 그 노동자들 내에서도
참 이렇게 그 사측의 어떤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예.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같이 일해 왔었던 동료들이었는데 참 속상한 일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이 노사 문제가 길어지다 보면 사측에서도 뻔히 이건 빨리 해소해야지만 정상화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질 법한데 도대체 안 갔더라고요. 이분들은 다른 많은 곳이 그랬었어요. 지금도 10년째 이렇게 오고 또 명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호텔적인 어떤 특수 효과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300명에서 180명으로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경기 침체라든가 수요 어떤 급감 이런 것들이 아닐 건데 그렇다면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할 만도 한데 왜 그걸 버티면서 이렇게 오는 거죠? 이게 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정 호텔은 자신들의 이윤을 유지하고 보충하기 위해서는 인적 구조조정이 줄인 거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 일자적으로. 없이는 자신들의 몫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고 현장의 노동자들, 특히나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그런 방향 속에서 굉장히 협조적인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또 그런 노사 간의 합의 이런 것들이 정당성을 부여하잖아요. 노사 간에.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면 현장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대항하는 노동조합은 자신들한테는 눈에 가시 수밖에 없는 거고 그들을 파괴하고 제거해야 안정적으로 자신의 이윤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취하는 방식이 나름은 다 법적 정당성, 합법성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하고는 있어요. 제가 아쉬운 부분이 이런 현장에서 이런 여러 가지 탄압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려고 하는 판결은 저희한테는 한 번도 없었고 그 얘기를 조금 더 해주시죠. 예. 왜냐하면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소송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지난번 보니까는 여기 노동청 앞에서도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에서 그냥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그런 소송과 관련되어진 어려움들이나 부당함들은 없었나요? 사실 노동자들이 법원이나 노동청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억울하니까 사실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우리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하기보다는 노사 간의 문제에서 불합리하고 힘이 없는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법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기를 원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제도라든가 법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못 미치는 경우가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더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회사가 공격하는 방식이 인사권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인사권도 사실은 그 사람을 어디에 배치할 거냐 문제도 있지만 임금을 어떻게 책정할 거냐 문제도 있는 거고 임금의 책정의 문제는 노사 간의 노사 합의만 이루어지면 어떻게 합의를 하더라도 인정이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 자신들에게 유리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 강제전보 시킬 때 민주노조하고 이렇게 좀 하겠네요. 관리를. 관리 자체를 다시 하고 민주노조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계속 그런 식으로 인사상의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자신의 친사측 노조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그 친사측 노조와 지도부와 합의를 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계속 계약하는 합의를 계속 이루어지면서 법에서는 그런 것들을
노사 간의 합의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죠. 임금 삭감 같은 경우도 우리 조합원들만 사실은 그쪽 노동조합과 우리 노동조합과의 차이가 10% 이상 임금 차이가 나요. 그래요? 네,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데이터상에 드러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소송을 걸어도 법원이나 노동위에서는 그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임금 차별은 있지만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한다든가 인사권과 관련돼서는 예를 들면 한 노동자가 20년 넘게 사무직 업무를 해왔던 노동자인데 본인이 갖고 있던 이제 질병이 있었어요. 네.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어서 사실상 육체 노동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와. 그것 때문에 뭐 병가 휴직금을 냈었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온 노동자인데 이 노동자를 사실상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되는 객실 청소하는 업무로 발령을 냈는데 이 발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제기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그걸 들어주질 않아요. 의사가 이 사람은 육체적 노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할 수 없다라고 소견서를 제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이거 회사의 이 전부 발령에 대한 인사권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이렇게 사실상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일을 못하는 시제적 조건을 가지고 그렇죠. 있고 기존에 본인이 20년 넘게 해왔던 고유의 업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수요노동으로 발령을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 법원이 당연히 노동자 편을 들어주고 그거 전부를 잘못됐다라고 판결을 내야 되는데 그 상식적인 그런 판결이 나지가 않아요. 이런 게 계속 그 같은 경우는 반복되고 억울한 누적됐겠네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종호텔 앞에서 저희가 이제 시위를 하고 농성을 하고 집회를 하고 있으면 왜 이거를 법원이나 노동청이나 이런 데 가져가면 다 해주지 않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고 법은 정의인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예. 어쨌든 간에 이 법이나 제도가, 이 사회의 제도가 사용자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맞습니다. 거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고요. 때로는 노동자들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기아차나 현대차처럼 대법원에서 판결 났지만 회사가 이행 안 하고 버티면 끝나는 거고 뭐 저기 어디야 아사히글라스도 뭐 판결이 이렇게 유리하게 났지만 회사가 계속 버티고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다시 복귀시키지 않으면 노동자들은 마냥 싸우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사법농단과 같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뭐 우리 저희 사업장하고도 좀 연관이 저는 있다고 판단을 하긴 하는데 그런데처럼 노동자들의 유리한 판결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정권이나 사용자들의 유리하도록 그거를 조작한다고 해야 되나요? 만들어서 판결을 뒤집는 이런 사례도 있던 것처럼 법과 제도가 정말 정의를 노동자들을 위한 약자들을 위한 정의를 위한 잣대이고 기준인지 저는 좀 많이 그렇죠.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까우셨겠어요.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기간이 길어지면 그 돈이라는 게 끼어 들어가서 노사 관계, 또 이윤, 회사 운영, 뭐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비틀어서 만들 수 있는, 뭐 조작한다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여지가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하는 사람들의 삶, 또 거기에 투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의 심정,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게, 참 그게 제일 안타까웠어요. 얼마나 좀 억울하시고 힘드시고 그러셨을까, 뭐, 참 감히 상상이 안 되는데요.
과정에서 뭐 좀 같이 나눠주실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심정의 과정 속에서 가장 억울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은 아무래도 동료와 동지들과의 지 않을까 싶은데요. 말씀하셨던 2011년도 복수가 생기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노동조합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계속 제 생각에는 노동자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항상 늘 앞장서서 싸우고 또 그들의 권리를 지켜내기도 하고 또 향상시키기도 하고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해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느 한순간에 딱 회사의 탄압이라든가 회유라든가 이런 거 딱 들어왔을 때 그 현장 노동자들이 사실 우리 노동조합을 떠나갈 때 탈퇴하고 떠나갈 때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나갈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게 뭔가 이런 길밖에 될 수 없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그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저희 노동자를 미안해하고 함께 끝까지 못 지켜준 거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때 굉장히 가슴이 아프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또 그들이 떠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과 활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암묵적으로 지지해주고 뒤에서 몰래 응원해주는 그런 힘 때문에 10년을 버텨올 수 있었던 것 같고 특히나 어쨌든 지금 몇 명 남지는 않았지만 10여 명의 조합원들이 다시 현장의 세력 관계를 바꿀 수 있는 현장의 이런 지지 힘이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보여지는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계속 버티면 싸우고 있는 거고 앞으로도 싸워 나갈 거고요. 네. 그러면서 언젠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